1968년 1월 21일 밤이었죠. 서울의 완전 심장부, 청와대에서 불과 한 500m, 그 앞 자하문 검문소에 서슬퍼런 사내들 31명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기들은 방척부대원이라고 둘러댔는데 그 위장 너머로 뭔가 섬뜩한 그런 긴장감이 막 흘렀다고 해요. 그렇죠.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겠죠. 근데 그들을 딱 막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종로경찰서장이었던 최규식 총경. 아, 네. 뭔가 딱 이상하다는 걸 직감하신 거죠. 그래서 계속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니까 이 침투조 답변이 허술했는지 금방 들통이 난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그리고 탕! 총송이 울렸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참. 오늘 저희가 청취자님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1968년 북한 특수부대 청와대 습격 시도, 바로 1.21 사태에 대한 기록인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제공받은 1.21 사태, 대통령 암살조의 밤, 이 발췌본을 토대로 해서 이 정말 대담하고 위험했던 작전, 그 전말과 의미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목표는 단순히 사건 개요 훑는 건 아니고요. 청취자님의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기획됐고 또 왜 결정적인 순간에 어긋났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그 핵심을 좀 같이 짚어보려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기록들 속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자료들을 보면 볼수록 참 흥미로운 게요.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군사도발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아, 그 이상이다? 그렇죠. 냉전이라는 그 거대한 무대 위에서 정말 치밀하게 짜인 각본 같았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들 또 인간적인 요소들 이런 게 막 뒤엉키면서 전혀 다른 결말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작전의 시작부터 그 여파까지 한번 차근차근 그 실타래를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작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배경부터 좀 봐야겠네요. 청취자님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1960년대 후반이면 그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였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격화되던 시기였죠. 미국의 시선이 전부 베트남에 쏠려 있었던 바로 그때 북한의 김일성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때 북한이 미국의 관심이 좀 딴 데 쏠린 틈을 타서 비무장지대나 해상에서 도발 수위를 확 끌어올리고 있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극단적 모험주의 노선이었죠. 아, 극단적 모험주의. 네, 이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면 1.24 사태는 이런 배경 속에서 김일성이 직접 지시하고 기획한 거예요. 목표는 명확했죠. 박정희 대통령 암살, 그리고 남한 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 단순히 혼란을 넘어서 그들이 뭔가 기대했던 남한 민중의 봉기, 이런 것까지 염두에 뒀다고 하니 와, 정말 대단하면서도 좀 현실과는 동떨어진 목표였네요.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만든 조직이 124 부대입니다. 아, 124 부대? 네, 당시 북한의 핵심 정보기관이죠.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이었고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청취자님 자료에도 나오지만 이 부대원 전원이 장교였다는 점입니다. 전원이 장교요? 네, 그만큼 북한 지도부가 이 작전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는지 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료에 묘사된 그 훈련 방식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의 인간 한계를 시험하는 수준이던데요. 네, 그렇죠. 유일하게 생포된 김신조 씨 증언이 아주 생생한데 그들이 어떻게 인간 병기로 만들어졌는지 보여주거든요. 인간 병기? 무거운 모래주머니 차고 산악 질주하는 건 기본이고 맨발 행군 대비한다고 서로 발바닥 때리고 막 유리 조각 위를 걷는 훈련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세상에. 김신조 씨가 그때 그랬다잖아요. 피가 나도 아프지 않았다. 배고픈 고통이 더 컸다. 이 말이 당시 그 비인간적인 훈련 강도 또 그들이 처했던 극한 상황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런 극한의 어떤 육체적 단련이랑 함께 남한 주민들이 해방을 막 갈망하고 있다. 이런 식의 철저한 세뇌 교육도 같이 이루어졌겠군요. 네, 당연하죠. 청와대 구조 외우고 3, 4분 안에 습격 끝낸다. 이런 모의 훈련 반복하고 혈서까지 쓰고. 아, 정말 무섭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그 유명한 5분 계획입니다.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한 작전 계획이죠. 5분 계획? 네, 청와대 핵심부 타격은 물론이고 미대사관, 육군본부, 심지어 서울교도소까지 동시에 습격해서 당일 밤 안에 북으로 돌아간다. 이런 구상이었어요. 정말 순식간에 남한의 심장부를 그냥 마비시키겠다 이런 생각인데. 와.
근데 바로 그 지점에 이 계획에 좀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여러 목표를 동시에 그것도 단 몇 시간 만에 다 해치우고 돌아온다는 건 명백히 자디들 능력을 너무 과신하고 남한 대응 능력을 얕잡아 본 결과였죠. 그렇죠. 너무.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남한 민중이 막 쌍수를 들고 환영할 거다. 이런 이데올로기적 확신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아, 그 오판이 있었군요. 네. 이 현실 오판하고 맹신. 이게 결국 작전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1월 16일에 기지를 떠나서 17일 밤에는 군사분 개선 MDL을 넘고 18일에는 또 얼어붙은 인진강을 건너고 이 침투 과정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렇죠. 청취자님 자료 보니까 야간에 시간당 10km를 갔다고 나오는데 와, 이건 당시 우리 군경 예상치로 완전히 벗어난 속도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유령처럼 움직인 거예요. 그 혹독했던 훈련 결과가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네요. 네, 혹한이나 험준한 지형을 오히려 자기들 방패 삼아서 아주 은밀하고 신속하게 남쪽으로 내려온 거죠. 근데 이 완벽해 보이던 침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뭐랄까 균열이 생깁니다. 어떤 균열이죠? 1월 19일에요. 파주 법원이 삼봉산 근처에서 나무하러 온 우씨 사형제랑 딱 마주친 거예요. 세상에 민간인이랑요. 이거는 작전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는 심각한 보안 누설 위기인데요. 네, 그렇죠. 부대 안에서 즉각 막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 난파 경험이 있던 좀 강경파들은 비밀 유지를 위해서 형제들을 당장 없애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근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 아니 우리가 해방시키러 온 대상인데 이 가난한 노동자들을 어떻게 죽이냐 이런 이념적인 명분이 나온 겁니다. 와, 그들이 세뇌받았던 바로 그 이념 때문에 오히려 전술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을 고민하게 된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결국 투표까지 했다고요? 네, 18대 13. 18대 13. 이걸로 살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대신 신고하면 가족까지 다 몰살시키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풀어준 거죠. 이 결정이 참 아이러니한 게 그들을 지배했던 그 인민해방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임무 완수라는 전술적 판단을 그냥 압도해버린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청취자님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특히 중요하게 보는데 바로 이 이데올로기적 딜레마가 결국 우씨 형제의 신고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남한군경 전체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술이나 체력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지점에서 작전 실패의 씨앗이 뿌려진 셈이군요. 그렇죠. 바로 거기서부터 틀어진 거죠. 우씨 형제가 신고를 해서 비상이 걸렸지만 워낙에 침투조 이동 속도가 빨라서 군경 포위망이 제대로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서울 근교까지 와버렸다는 거죠. 네, 맞아요. 군경이 차단선 치는 속도보다 그 사람들 발이 훨씬 빨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월 21일 밤 군복이나 예비군복 이런 걸로 위장하고 서울 시내로 잠입해서 청와대 코앞 자하문 검문소까지 딱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의 흐름을 바꾼 또 다른 인물이죠. 최규식 서장을 만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마침 비상근무 중이던 최규식 서장이 그들의 어설픈 변명, 위장을 간파한 거예요. 방첩부대원이라는 주장을 그냥 믿지 않고 끈질기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면서 시간을 번 거죠. 아, 시간을 벌었다. 네, 그 노련함 또 직업적인 책임감 같은 게 침투조를 아주 극도의 초조함, 위기감 속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결국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니까 침투조가 총기를 난사했고 이 과정에서 최규식 서장님하고 정종수 순경님이 현장에서 순직하셨죠.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은 국가가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서 만든 그 인간 병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온갖 군사적, 지형적 난관을 다 뚫고 왔는데 결국 법과 질서를 지키려는 한 경찰관 개인의 용기, 그 직관 앞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네. 최 서장의 희생은 북한의 작전 계획에는 전혀 없던 그런 인간적인 변수였고 그들의 기습 작전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결정적인 분수령이 된 거죠. 자하문에서 총격이 벌어지면서 기습은 실패했고 이제 청와대 점령이라는 원래 목표는 불가능해진 거네요. 그럼 그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겠어요? 네, 그렇죠. 기습 효과가 사라진 순간 작전은 사실상 실패한 겁니다. 남은 건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것뿐이었죠. 도주? 근데 이 과정에서 당황한 일부 대원들이 군 병력이 타고 있다고 오인을 했는지 민간인 시내버스에 수류탄을 던지는 등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면서 수많은 시민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
민간인 버스에 네, 순식간에 서울 도심 한복판이 그냥 총격전 벌어지는 전쟁터로 변해버린 거죠. 어휴, 기습에 실패하고 뿔뿔이 흩어진 침투조를 잡으려고 이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시작된 거군요. 사냥꾼이 순식간에 사냥감이 된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군하고 경찰이 서울 시내랑 인왕산, 북악산 같은 주변 산악 지역을 겹겹이 포위하고 대규모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 후로 한 열흘간 정말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죠. 열흘간이나요? 네, 민가에 숨어들었다가 발각돼서 민간인을 살해하고 사살되거나 아니면 포위망이 좁혀오니까 수류탄으로 자폭하거나 침투조 대원들은 아주 처절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청취자님 자료에는 그 부대 총조장이었던 김종홍 상위의 마지막 모습도 있던데요. 온몸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손에서 수류탄을 놓지 않았다고. 네, 그들의 어떤 극단적인 저항, 그 최후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생포된 인물이 바로 김신조입니다. 아, 김신조. 네. 인왕산 바위 뒤에 숨어서 마지막 수류탄을 손에 쥐고 아주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다고 하죠. 수련관 받은 그 세뇌 교육하고 또 살고 싶다는 인간적인 본능 사이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투항을 선택했죠. 그리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서 던진 그 한마디. 박정희의 모가지 따라 와시오. 와, 당시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정말 경악시킨 충격적인 발언이었죠. 네, 엄청난 파장이었죠. 그런데 청취자님 자료에 보면 이 사건의 공식 기록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흥미로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침투 인원이 진짜 31명이었냐 이 논란 말이죠. 아, 네. 그 부분 우리 군이나 미군의 공식 기록은 전부 침투 인원을 31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살 29, 도주 1, 생포 1 이렇게요. 네, 그게 공식 기록이죠. 근데 수십 년이 흐른 뒤에 북한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들 증언을 통해서 다른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실제 난파된 인원은 33명이었다는 거죠. 33명이요? 2명이 더? 네. 31명은 청와대 직접 타격을 맡은 주력조였고 임태영하고 우명운이라는 2명의 대원이 후방 지원이나 차단조 역할을 맡아서 따로 움직였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럼 그 2명이랑 도주했다는 한 명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탈북자들 주장에 따르면요. 이 2명하고 주력주에서 유일하게 도주에 성공한 1명. 이 사람이 훗날 인민군 대장 박재경으로 밝혀지죠. 이 3명 모두 무사히 북으로 돌아가서 영웅 칭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 북으로 돌아갔군요. 네. 그 뒤 임태영은 이후에 인민군 상장, 우리로 치면 중장급까지 진급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 당시 우리 쪽 수사 책임자 중 한 분도 나중에 인터뷰에서 내 기억으로는 33명이었던 것 같고 시신 2구를 끝내 찾지 못했다. 이렇게 회고하면서 이 33명설에 좀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31명 대 33명. 이게 단순히 숫자 2명 차이가 아니라 사건의 전모나 북한의 작전 수행 능력 평가까지 달라질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네요. 청취자님 자료를 통해 이런 미스테리를 접하는 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이 논쟁은 공식 기록이라는 것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역사는 새로운 증언이나 자료가 나오면 얼마든지 다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33명설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작전 계획이 더 복잡했을 수도 있고 북한의 실패가 완전한 실패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사건의 진실에 더 다른 질문을 던지는 부분입니다. 힐리의 사태는 그 자체로도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그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정말 지대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 전체를 그냥 뒤덮었죠. 그렇죠. 가장 즉각적이고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향토 예비군 창설이었습니다. 아, 예비군. 네. 관련 법 자체는 원래 있었는데 거의 유명무실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단 몇 달 만에 250만 명 규모의 예비 전력이 그냥 급조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정치적 사회적 동력이 생겨난 겁니다. 일종의 전 국민적 안보 태세 구축이었죠. 주민등록증 제도도 이때부터 본격화된 거 맞죠? 모든 국민한테 고유 번호 주고 지문날이 나게 한 거. 이게 간첩 식별이나 사회 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였고요. 네,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군사화 경향도 아주 또렷해졌습니다. 현역 군복무 기장이 연장되고 고등학교랑 대학교에서는 교련 교육이 필수 과목이 됐고요. 청와대 근처 인왕산, 북악산 같은 주요 지역은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민간인 출입 통제되는 일종의 요새화가 진행됐죠. 그리고
청취자님 자료에서 또 비중 있게 다루는 또 하나의 비극, 바로 실미도 사건 역시 이 1.11 사태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1.11 사태 때문에 격분한 박정희 대통령이 보복 지시를 내렸고 당시 중앙정보부가 눈에는 는, 이에는 이 방식으로 대응하자고 건의를 합니다. 김일성 암살을 위한 특수부대를 만들자는 거였죠. 아, 보복 부대군요. 네, 그렇게 해서 1968년 4월에 인천 앞바다에 있는 외딴섬 실미도에 684 부대가 만들어집니다. 북한 침투조랑 똑같이 31명으로 구성하고 사형수나 무기수 같은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을 뽑아서 1들 4부대 못지않게 아니었자면 더 잔혹한 훈련을 시켰다고 기록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국제사회 분위기가 좀 대탕트로 가고 남북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하면서 북파 암살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됩니다. 아, 계획이 취소된 거네요? 그렇죠.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부대는 그냥 섬에 고립된 채 방치됐고 부대원들은 아주 비인간적인 처우랑 통제 속에서 절망에 빠져들었죠. 결국 1971년 8월 살아남은 24명의 부대원들이 기관병들을 살해하고 섬을 탈출합니다. 버스를 탈취해서 서울로 향하다가 군경하고 총격전 끝에 수류탄으로 집단 자결하는 그런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죠. 아, 정말 비극입니다. 어둡고 비극적인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는데 결국 국가가 스스로 인간병기라는 괴물을 만들어내고 통제하지 못해서 파멸에 이른 사건이죠. 극단적인 적대감, 복수심이 양측 모두를 어떻게 이렇게 파괴적인 광기로 몰아갈 수 있는지를 정말 처절하게 보여주는 그런 뼈아픈 역사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님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통해서 단순한 사건 나열을 넘어 좀 깊은 성찰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청취자님께서 제공해 주신 이 121 사태, 대통령 암살조의 밤 발췌본을 통해서 와, 정말 냉전 시대의 어떤 광기가 빚어낸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를 깊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북한의 그 대담했지만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던 작전 계획부터 우시 형제와의 그 예기치 못한 만남, 또 최규식 서장의 용기 있는 저지 같은 결정적인 변수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와 근본적인 변화들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그 실미도 사건의 비극은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줬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김신조 씨의 삶 자체가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를 좀 함축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난파된 암살자였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순했고 한때는 세간의 증오나 의심을 받으면서 살다가 결국 종교의 귀의에서 목회자가 되셨죠. 네.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념의 도구로 길러진 한 인간이 생존과 귀순,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그 파괴의 임무를 속죄하면서 영혼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려 했던 아주 처절한 여정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그를 만들어냈던 그 이데올로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어떤 인간적인 반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21 사태는 비록 실패한 작전이었지만 그 파장은 실로 거대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청취자님의 자료들은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31명 대 33명, 이 논란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적인 역사 기록 너머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청취자님께서는 이 기록들을 보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어쩌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최규식 서장의 용기나 우시 형제와의 만남처럼 한 개인의 선택이나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사건들이 때로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